대한민국이 2022년에 이어 또 한 번 한 해의 피날레를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국내 자체 기술로 자체 개발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의 3차 시험 발사에 성공한 건데요. 그것도 고체연료를 이용한 발사라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1992년 우리별 1호를 시작으로 위성을 발사해 궤도에 올리는 데까지 성공했으며 이후에도 적지 않은 위성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통신, 방송, 기상을 비롯해 지상 관측, 과학적 목적, 위성 제작 기술 습득을 위한 위성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흔히들 말하는 민간위성, 상업위성이었던 건데요. 이 정도만 해도 우주기술 개발 후발주자인 대한민국의 현실을 생각해보면 괄목할 만한 성장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의 안보와 국방력에 필수적인 군사정찰 위성은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미국, 러시아는 둘째치고 하다못해 우리와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는 중국조차 내로라 하는 우주군사 강국이 되었고 일본도 이 분야에서는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도 최근 정찰위성을 쏘아 올리는 판국이라 정찰 감시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열세에 밀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컸습니다. 그러나 출발이 늦었다고 빨리 달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얼마 전 군사정찰위성 발사 성공에 이어 고체연료 추진발사체의 시험 발사까지 성공을 거둬 우리 군의 정찰 감시 역량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우리 군은 제주도 중문해안에서 4km가량 떨어진 해상의 바지선에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를 발사했고 이후 마찬가지로 국내 기술로 개발된 지구관측용 사위성까지 역시 안정적으로 분리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이 독자 기술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와 위성을 설계, 제작하고 실제로 탑재한 위성을 우주궤도에 안착시키는 기술까지 완벽히 보유했다는 게 증명된 것입니다. 이제부터 대한민국은 자체적인 우주개발 역량을 보유한 진정한 의미의 우주강국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회가 새로운데요. 대한민국 우주개발의 신기원을 기록할 장소로 제주도가 선택된 것도 남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발사의 효율성 때문입니다. 우주발사체, 즉 로켓은 지구자전을 활용해야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적도에 가까울수록 발사 시의 효율성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대한민국 영토 중 로켓 발사대를 설치할 수 있고 비교적 적도와 가까운 제주도가 선택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주변국과의 외교적 문제입니다. 로켓 역시 비행체이므로 타국의 영공을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가뜩이나 중국과 일본이 대한민국의 우주개발 역량 보유를 못마땅하게 보고 있다는 걸 감안하면 이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중국과 일본의 영공을 피할 수 있는 남해상의 절묘한 장소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덕에 주변국에 아무런 외교적 견제 없이 우주발사체를 성공시킬 수 있었습니다. 물론 장소만 좋다고 성공할 수 있을 정도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기술이 간단한 건 아닙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주도로 개발된 대한민국의 고체연료 추진 우주발사체는 1단, 2단, 3단은 고체연료를 사용하고 4단은 액체연료를 사용합니다. 이번에 성공한 발사는 3차 시험 발사이며 지난 2022년 3월과 12월에 있었던 두 번의 시험 발사에서는 2, 3, 4단 추진체 시험을 실시했고 이번 시험 발사에서는 1, 3, 4단 추진체를 시험했습니다. 이후 2025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최종 시험 발사에서는 1단부터 4단의 추진체를 모두 완료하여 실제 군사적 목적의 정찰위성까지 탑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발사는 고체연료 추진체를 중점적으로 시험하기 위했던 것인데요. 1차와 2차 시험 발사에 탑재했던 위성은 진짜 위성이 아닌 더미, 즉 모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내 개발한 민간 상업용 위성을 탑재했고 위성은 성공적으로 650km 우주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해당 위성은 100kg 정도의 중량의 소형 합성 개구 레이더, 홍칭사 위성으로 지구 관측 임무를 띄고 있으며 위성관제센터와의 교신에도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미국 스페이스X의 펠컨9을 이용해 발사한 대한민국의 첫 번째 군사정찰 위성도 싸위성의 한 종류였는데요. 이를 감안하면 2025년부터는 대한민국이 우주발사체부터 군사정찰 위성까지 모든 걸 우리 손으로 이뤄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1단에서 4단의 고체연료 발사체가 모두 완성되면 탑재할 수 있는 위성의 무게도 700kg까지 늘릴 수 있는데요. 우리 군은 최종적으로는 1500kg에 달하는 위성을 우주궤도에
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당장의 성과도 확실합니다. 지금까지는 다가올 미래에 대한 얘기였지만 뭐니뭐니 해도 이번 시험 발사의 가장 큰 성과는 역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의 성공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것 그 자체입니다. 로켓 연료는 고체연료, 액체연료, 혼합연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연료마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고체연료 로켓의 장점은 구조가 간단하여 가격이 비교적 싸고 연료 저장과 취급에 유리합니다. 발사를 준비하는 기간도 7일 이내로 시간적인 면에서도 이점을 보입니다. 만약에 갑자기 발사체를 쏘아 올릴 상황이 생겼을 때는 고체연료가 훨씬 유리한 것입니다. 이에 반해 액체연료는 복잡한 구조와 연료 주입 등의 준비 기간도 수십일에 달할 정도로 길며 가격도 비쌉니다. 하지만 이런 각각의 장단점은 서로 다시 반대의 장단점으로 바뀌는데요. 고체연료는 점화 후 추력 조절이 불가능하고 연료효율도 좋은 편이 아니며 탑재 중량도 1.5톤 정도라서 주로 저궤도로 올라가는 소형 위성 연료로 많이 쓰입니다. 액체연료는 연료효율이 높으며 추력 조절이 가능하고 탑재 중량도 2톤이 넘어 고고도로 쏘아 올리는 탐사선이나 지구 정지궤도 위성 등을 탑재하는 데 유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번 고체연료 로켓의 시험 발사를 주관한 조직이 대한민국 항공우주연구원이 아니라 군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주발사체와 미사일은 용도가 다른 것이지 기술이나 구조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북한의 위성 발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이 때문인데요. 미사일은 구조가 단순하고 무게가 가벼운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발사할 수 있게 연료가 채워져 있어야 하며 점화 후 속도 조절도 필요 없습니다. 이런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 바로 고체연료 발사체입니다. 다시 말해 미사일 연료로 고체연료가 이상적이라는 건데요. 당연히 이번에 우리 군이 제주도에서 시험 발사에 성공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역시 단순히 정찰 위성 발사를 위한 시험 발사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번 시험 발사 성공에 대해 우리 군 당국은 정찰 소형 위성을 긴급 상황에서 빠르게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어 안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를 반대로 말하면 결국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기술을 확보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군에서는 해당 추측을 부정하고 있지만 우주궤도까지 진입한 이후 첨단부를 지상으로 돌려 대기권에 재돌입하는 기술만 확보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위성 대신 탄두를 탑재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런 점까지 생각해보면 대한민국이 그리는 큰 그림이 스케치를 얼추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군에서 나온 정보 중 흔히 고위력 현무로 지칭되는 미사일이 아직 완전히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대부분은 고위력 현무가 탄두 중량 8에서 9톤의 현무 파입으로 알고 있지만 2023년 국군이날 행사에 공개된 새로운 현무는 탄두 중량이 2에서 2.5톤으로 추정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 군은 민간에 전혀 공개되지 않은 베일에 쌓인 신형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추론인데요. 우리 군이 최종적으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로 1.5톤 이상의 정찰 위성을 쏘아내는 게 목표라고 밝혔음을 떠올려보면 ICBM 개발에 대한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대한민국은 오랜 시간 한미 미사일 협정에 묶여 미사일 개발을 제한당해 왔고 지금 이 순간도 주변국의 외교적 군사적 견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 협력을 핑계로 비밀리에 차세대 미사일을 개발하는 건 매우 익숙한 일인데요. 물론 꼭 군사 목적이 아니라 우주 개발을 위해서라도 액체연료 발사체와 고체연료 발사체 기술은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미국, 유럽은 액체와 고체연료를 필요에 따라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우주기술에서는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있는 일본만 하더라도 액체연료 발사체와 고체연료 발사체 모두 실제 발사체에 적용 가능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사일 등의 안보 분야뿐만 아니라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 각국의 우주개발 경쟁 차원에서라도 고체연료 로켓 기술 개발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골치를 썩이던 말썽꾼이 드디어 제 몫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1일 해군이 동해상에서 실시한 SM-2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 실사격 훈련을 성공적으로 끝마쳤습니다. 우리 해군이 국내에서 SM-2 실사격 훈련을 진행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훈련은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의 제오번함인 강감차남을 향해 고속으로 접근하는 대공무인 표적기에 SM-2를 발사해 요격하는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SM-2는 미국의 방산기업 레이시온이 개발한 대공무기 체계로 1978년 미 해군에 최초로 실전 배치됐으며 이후 개량을 여러 차례 거듭해왔고 10여 개 나라가 구축함, 호위함 등의 대공방어 무기 체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군도 2004년에 SM-2를 도입하여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과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스탠다드 미사일이라는 이름 그대로 함대공 미사일의 표준격인 SM-2는 2단 고체 연료 로켓 엔진을 탑재하고 있어 최대 사거리만 167km, 최고 속도는 마하 3.5에 달하는데요. 가격은 한 발당 약 18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성능을 떠나 전량 수입에 의존하기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가격인데요. 그렇기에 이번 실사격 훈련이 대한민국 영내에서 이루어졌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동안은 국내 해군의 중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을 할 만한 장소와 분석 시스템이 없어서 림팩과 연계한 하와이 태평양 미사일 사격 훈련장에서 훈련 1회당 10억 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SM-2 실사격 훈련을 해왔습니다. 즉 미사일 가격의 훈련비까지 필수로 따라붙어 졸지에 28억 원짜리 함대공 미사일을 운용해 왔던 건데요. 하지만 2023년부터는 국내에서 실사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고 SM-2의 실사격 훈련 역시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실질적인 SM-2 도입, 운용 비용을 절반이나 감축한 셈입니다. 다만 실사격 훈련 성공에도 조금 씁쓸한 뒷맛이 남는 이유는 악명 높은 SM-2의 불안한 성능 때문입니다. 개발국이자 최초로 실전 배치된 미국에서도 SM-2 발사훈련 중 불발되거나 명중이 되지 않는 사례가 속출했었고 우리 해군의 경우에도 2004에서 2022년 동안 실사격 훈련의 일환으로 발사한 36발의 SM-2 미사일 중 11발이 목표물에 명중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 중 6발은 SM-2 자체의 기술적 결함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SM-2는 항공기 요격을 하려는 목적으로 개발된 함대공 미사일이라서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 방어에는 큰 효과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에는 우리의 안보 환경에 맞는 자체적인 미사일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국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미사일 시험장이 조성된 만큼 대한민국의 함대공 미사일 개발에도 추진력이 붙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6회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